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교육의 배경이론으로서 윤리학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시가 되겠습니다. 행위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 두 번째 장 논의를 살펴보고 있죠. 행위를 허용 가능한 행위와 허용 불가능한 행위로 나눌 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위가 허용 불가능한 행위가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택적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올바른 행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개입되는 바람직한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선택적 행위라기보다는 옳은 행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하는 행위의 범위를 좁힌 이후에, 그렇다면 그것은 의무로서의 행위인가 아니면 초과 의무로서의 행위인가, 이것을 살펴보자. 여기까지 이제 논의가 전개된 것 같습니다. 의무는 간단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도덕적인 비난이 가해지는 행동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초과 의무는 일정 부분 실천하는데 제약이라든지 희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면 칭찬, 도덕적 칭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초과 의무적인 행위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의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정도까지 하면 이번 주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2주 정도 이어서 다문화 교육 관련한 내용, 특히 저희 도덕교육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학과 관련시켜서 계속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행위는 의무적 행위인가 아니면 초과 의무적 행위인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나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원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자. 제가 의무인지 아니면 초과 의무인지 저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해외 원조라고 하는 사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과정 코스웍 밟을 때 4년 정도 이제 그 기간을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3년까지 하면 학점상으로는 수료가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했었고,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2년 정도는 근무하고 있던 학교,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제가 대학원에서 학위 받았던 교원대 같은 경우는 충북 청주에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가 서울역에서도 조금 거리가 먼 지역, 목동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편도로 2시간 반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해도 저녁에 개설되는 강의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가게 되는데 7시 강의를 듣고 10시에 마치면 집에 들어오면 1시 이렇게 되니까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너무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2년은 아예 풀타임으로 휴직, 선생님들 휴직 종류 중에 연수휴직이라고 있죠. 그걸 하고 공부에만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저희 집사람과 의논을 해가지고, 의논이 꼭 필요하죠. 이런 중요한 결정에는. 특히 연수휴직은 휴직 직종 가운데서 학위 기간 중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치명적인 제약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사실 저는 1년 하면 수료할 수 있었지만 학점을 조금 나누어 들으면서 2년 동안 휴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저희 집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것에 허락을 해주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7번째, 8번째 학기죠. 4년째 되던 해에 이제 풀타임으로 다니고 있던 중 좋은 기회로 그 한국과 중국의 윤리학자들이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교류가 잠시 단절되어 있는데 양국을 1년에 한 번씩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윤리학 국제 학술 대회를 열거든요. 제가 마침 2017년에 그 서울에서 조금 내려오면 경기도 쪽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개최했을 때 거기서 학술 대회를 해서 참여하고 이제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논의의 폭을 넓히니까 너무 신선했던 경험이 있어서 2018년에는 중국에 가서 이 국제 학술 대회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공자의 고향이 곡부거든요. 그 곡부라고 하는 지방 청도보다 조금 더 구석에 있더라고요. 청도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로 한참 더 들어갔었는데 거기 곡부 사범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술적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 물론 논문으로 내긴 했지만 지금 제 기억 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진 않고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장면은 개별 세션마다 이제 학자들이 논의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각국 대표들이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 중국에서 2명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2명 정도 나와서 단상에 이제 앉은 상태에서 거의 원탁 토의 같은 것이죠. 자유롭게 이 근본 학술 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적 학자가 굉장히 도발적인 그 논제를 하나 던졌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중에 굉장히 신기한 주제가 하나 있었다.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도무지 이게 가당키나 한 개념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자기 가까운 가족들부터 먼저 챙기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 아닐까.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고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살면서 만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한 도덕적 논의인가, 이런 식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실제 육아 사상 보면 친친이라고 해서 가까운 사람 사이의 그 기본적인 혈육의 애정, 여기에서부터 이제 도덕적 행위의 단초를 찾을 수가 있다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아마 거기서 비롯돼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 해외 원조라고 하는 행위는 그때 그런 주장을 펼쳤던 중국 사람 논의에서 보면 당연히 가까운 가족부터 챙기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자기가 선뜻 가족보다 한 단계, 2단계, 3단계 훨씬 더 나가겠죠? 전혀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마 중국에서는 그 당시 제 느낌으로 보면 뉘앙스는 칭찬할 것도 아니다,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겠지만 조금 그걸 완화시켜서 할 필요 없지만 하면 칭찬할 정도지 이걸 도덕적 의무 안으로 넣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저도 이제 교직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제일 처음 교사가 되면서 실천으로 옮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해외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 1대1로 자매 결연 맺어서 도와주는 후원 단체들이 있죠. 거기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있거든요. 내가 일정 소득 이상으로 돈을 벌고 그걸 다 쓰지 않고 조금 여유가 있게도 생존할 수 있는데 극히 일부분
한 끼를 조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만 내어주어도 그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의 아이는 한 달 동안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똑같은 도덕적 현상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의무인가 아니면 초과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 원조를 한번 언급해 봤는데요. 지금 한쪽 축 가장 마지막에 제가 국제학회에서 만났던 중국 학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반대편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호주 출신의 영미권 학자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조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보자.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 속에서 해외 원조는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는 아니다. 제가 실제 중국 가서 느꼈던 점입니다. 친친의 도리가 유전자와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화권 속의 사람들에게 해외 원조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기꺼이 수행하는 경우에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에선 이걸 초가 의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도덕적 논의의 범위 속에 포함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일부 극단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원조를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제시된 바가 있고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서적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가장 많이 팔린 건 성경이 되겠고요. 문학작품 하면 또 많이 팔린 작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영역에서 문과 이과 통틀어 가지고 많이 팔린 부스로 보는 게 아니라 번역된 책의 종류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번역된 사람이 피터 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번역된 책 중에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었고요. 이게 소개되어 있는 실천윤리학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실천윤리학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았는데요. 354쪽 내용입니다. 내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얕은 장식용 연못을 지나다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연못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영미권의 철학자들은 이런 식의 가상적인 사고실험, thought experiment라고 하죠. 이거 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을 정교하게 세팅해 놓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 스토리텔링 하는데 굉장히 능숙한 재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깊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장식용 연못으로 지금 세팅을 해둔 겁니다. 부모나 베이비시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주변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빠져 죽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연못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연못으로 들어가면 내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고 내 구두는 물에 젖고 내 강의는 취소되거나 마른 것들을 갈아입을 때까지 연기될 것이다. 이제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소술되고 있죠. 그냥 옷이 아니라 명품 옷입니다. 아르마니 정장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비싼 옷이다. 더럽혀지는데 약간 주춤하게 되는 상황까지 다 세팅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들은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깊은 바다에서 선생님들께서 유람선 타가지고 이제 크루즈 여행 하시다가 늦은 밤에 이제 배 갑판 앞쪽에 나와가지고 밤바다 보면서 감회에 빠져 있는데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전혀 못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뛰어들어서 구하는 게 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얕은 장식용 연못입니다. 성인이 들어가면 가슴 정도까지만 적시면
어린애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약사항이 하나 더 있죠. 아르마니 정장 양복입니다. 더럽혀지면 병원에서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한다고 해도 다시 입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만원 정도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지독한 도덕적 비난을 하게 되겠죠. 아니, 옷이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서 아무리 그 옷이 값비싼 고급 정장이라고 해서 그거 더러워지는 걸 우려한 나머지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도 너는 천하의 도덕적으로 나쁜 녀석이다. 이런 비난을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아이 구하는 건 엄청난 희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자신의 의사를 내비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싱어는 해외 원조도 이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해외 원조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소득, 자기가 쓰고 나서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소득의 1% 정도만 내어주어도 그 1% 정도 가지고 후진국에 있는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이 한 달 정도 구호 생활 영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거 안 도와주는 건 정말 나쁜 일이다. 해외 원조는 초과 의무가 아니라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비유는 해외 원조를 초과 의무적 행위가 아닌 의무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소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땅함의 영역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 또한 마땅함의 영역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의 영역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를 수행할 경우 칭송받게 되는 영웅적 행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초과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이 판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실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이 피터 싱어가 실천윤리학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인용했는데 실천윤리학을 다른 말로는 응용윤리라고도 표현하죠. 해외 원조도 응용윤리의 여러 가지 하위 분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응용윤리의 다양한 내용들, 해외 원조 포함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 내리는 건 개인이라든지 문화권마다 의무인지 아니면 초과 의무인지에 대해서 평가나 주장이 분분할 수 있는 영역들이죠. 싱어는 응용윤리, 실천윤리 분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능하면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자 시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에게만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탈인간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이런 분야의 논의들을 환경윤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인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인간 이외의 자연 내의 존재들, 어떤 존재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동물이 있죠. 동물윤리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응용윤리, 실천윤리 분야인데요. 선생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동물 제일 자주 만나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학생들한테 실제 이 질문 던져보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동물원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죠. 동물원 1년에 몇 번 가는지 물어보면 한 번 가거나 안 간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물 제일 자주 만나는 공간은 식탁입니다. 식탁. 지금 현대사회에서 육식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시세끼, 우리 보통 삼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삼시세끼 먹는 사람들은 식탁 위에서 항상 동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동물들이 식탁으로 오기 전에 과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안락한 환경에서 만수를 누리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수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식탁으로 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받다가 인위적으로 먹기 좋은 크기와 사이즈가 되면 죽음을 당해가지고 우리 식탁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고통받는 동물들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동물 말고도 우리가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채식주의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있다. 저는 여기까지 동의하진 않습니다. 물론 싱어 같은 경우는 영양학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영양제, 약을 통해 가지고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 아이한테 그렇게 먹이기보다는 자연적인 영양소를 먹이고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싱어는 채식주의도 초거 의무가 아닌 의무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동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환경윤리의 폭을 더 넓혀보면 전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오염에 시달리고 있죠. 지구온난화 같은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일회용품 사용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회용 생수 먹지 말고 개인용 텀블러 손에 소지해가지고 정수구에서 물을 떠먹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내용이다. 이건 의무다. 하지 않으면 핵무기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인류가 절멸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다. 지구를 위한 작은 한 걸음 옮기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의와 비슷하게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도 우리가 조금만 실천으로 옮기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바람직한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 이건 지구화된 사회의 현실적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결론까지 이끌어져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요. 최근 인류 사회가 가진 특성은 글로벌화, 지구화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이 현상은 지구촌 곳곳을 변화시키며 문화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현상에 따라서 문화의 교류와 전파 및 변형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 또한 문명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인류 사회가 글로벌화되어 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수치 보면 실제 글로벌화, 다문화 사회의 영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이번 주 강의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뱅크스의 견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스 견해에 따르면 다양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사실적 측면이면서도 가치를 함축할 수 있는 개념이죠. 다양성은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 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자, 자신의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과의 차이를 통해서 자기 문화의 고유한 점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문화 A만 있는 것, 다른 문화 A, B, C 다양하게 있는 것. 후자가 우리 문화의 가치,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존의 가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 주는 바가 크겠죠.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움으로써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한다. 개인들이 다양한 문화에 참여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인간이 누리는 총체적인 경험에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바람직한 태도, 실천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미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국제사회 및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웅적 행위라기보다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누구나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따라서 현재 다문화 교육에 있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위의 수행은 초가 의무적 행위가 아니라
의무적 행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옳은 행위 중에서도 의무로 보고 접근하자. 이렇게 2장의 논의를 결론지어 보았습니다. 이제 3장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 여기도 논의할 내용이 꽤 많거든요. 다음 주에도 다문화와 윤리학 접목시킬 수 있는 우리 도덕 교육적 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끝까지 열심히 수강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